어머니, 제발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우세요?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냐?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어떤 돈인지 알았으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마셨어야죠. 제발 그냥 돌아다니지도 마세요.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고 뭐라고 손가락질 하는지 아세요? 우리 준석이요. 손자인 준석이가 지나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사기꾼 집 손자라고. 뭐? 누가 그래? 누가 우리 준! 석이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집으로도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제 이사 갈 테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아세요. 무슨 돈으로 이사를 해? 월세라도 가야지 어쩌겠어요. 계속 이 꼴로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 제발 아들 이혼당하는 꼴까지 보고 싶지 않으시면 숨만 쉬고 사시라고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어머니는 76세 박복자 씨입니다. 어머니에게 화를 낸 아들은 45세 안영종 씨입니다. 박복자 씨가 아들의 말에 그저 사과만 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 씨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여자를 만났던 목욕탕 근처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옥대 중탕. 박복자 씨가 65세 한수아를 만난 곳이고 모든 불행이 시작된 곳입니다. 얼마 전 박복자 씨는 가장 친한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이 나이쯤 되니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상을 떠난 친구는 특히나 박 씨와 가장 각별했던 중마고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둘도 없는 사이였고 그 인연이 어느덧 5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박 씨는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깊은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우울증인 것 같다며 걱정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루 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 친정엄마가 목욕탕에 다니시는데요.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한번 다녀보시는 게 어때요? 목욕은 집에서 하면 되지. 무슨 목욕탕까지 가냐? 목욕탕은 명절이나 돼야 가는 거야.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권유가 그때는 그저 뜬금없이만 들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다들 친구들도 만나고 수다 떨러 간다더라고요. 꼭 목욕만 하러 가는 건 아니래요. 한 달이나 이렇게 끊어서 꾸준히 다닌다고 하던데요. 제가 어머니도 한 달 끊어드릴 테니까 기분 전환 삼아 다녀와 보세요. 목욕도 하고 찜질도 하고 수다도 떨고 오시고요. 박복자 씨는 전혀 그러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하도 걱정하며 난리라 가는 척이라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박 씨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자 며느리는 기뻐했고 그 모습을 보니 박 씨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박복자 씨는 며느리가 끊어준 동네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백옥대 중탕이었습니다. 제법 규모가 큰 목욕탕이라 박 씨도 명절 때 몇 번 방문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끊어준 한 달짜리 이용권이 아까워 집에서 목욕 바구니까지 야무지게 챙겨왔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목욕탕 내부는 어느새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에 놓인 큰 평상 주변으로 여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욕탕 안은 오히려 한산했는데 휴게실 바깥쪽에 사람이 더 몰려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도 좀 먹어봐. 뭘 이렇게 많이 싸왔어? 모인 사람들은 서로 무척 친밀해 보였고 다들 평상에 둘러앉아 무언가 먹고 있었습니다. 목욕탕에서 파는 음식 같진 않았고 각자 집에서 간식거리를 준비해 온 듯 했습니다. 꼭 소풍이라도 나온 것처럼 분위기가 밝고 즐거웠습니다. 박 씨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 신기했지만 선뜻 그 무리에 끼어들지 못하고 평상 한쪽 끝에 조용히 걸터 앉았습니다. 목욕탕까지 왔으니 우유 한 잔 정도는 마시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박 씨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등록하셨나 봐요? 아, 네. 우리 며느리가 한번 가보라고 해서. 여자는 박 씨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밝은 미소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한수아라고 해요. 언니 성함은요? 나는 박복자라고 해요. 잘 오셨어요. 여기 이거 좀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그녀가 내민 반찬통 안에는 설탕으로 재운 먹음직스러운 토마토가 들어 있었습니다. 포크까지 박 씨의 손에 직접 쥐어주는 바람에 박 씨는 거절할 틈도 없이 한 입 먹었습니다. 이런 걸 다 싸오셨어요? 이런 재미로 여기 오는 거죠 뭐. 다들 먹고 이야기하고요. 그녀는 웃으며 박 씨 옆에 앉아 이런저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말솜씨가 좋고 유쾌한지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얼마 만에 이렇게 웃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다 얼얼해져 손을 들어 볼을 만져볼 정도였습니다. 어느새 시계를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는데도 박복자 씨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이고, 난 이만 가봐야겠네요. 언니, 내일도 오실 거죠? 한수아는 벌써 박 씨를 오래 알았던 사람처럼 부침성 좋게 말을 걸었고 박 씨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꼭 귀신에 홀린 듯 이상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바탕 재미있게 놀다 온 느낌이었죠. 그래서 박 씨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백옥대 중탕에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가다 보니 그곳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이제 박 씨도 집에서 간식거리를 싸서 가져갈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언니, 오늘은 뭐 싸왔어? 집에서 닭 좀 튀겨왔어. 어머, 언니는 요리 솜씨도 좋으시네. 나는 그렇게 손 많이 가는 건 잘 못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거야.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 박 씨와 한수아는 어느새 서로를 친언니, 친동생이라 부를 정도로 친밀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튀김 먹으니까 목이 막히네. 언니, 잠깐만 있어봐. 수아는 옆에 둔 봉투에서 물병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그게 뭐야? 일단 이거 마시면서 먹어. 물이야. 수아가 건넨 물을 한 모금 마셨더니 약간 단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반 생수와는 맛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게 고로쇠물이야. 들어봤어? 고로쇠? 어디서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먹어본 적은 없어. 아이고 언니, 이 나이 되도록 고로쇠물도 안 먹어봤어? 60 넘으면 무조건 마셔야 하는 물이야. 설마 집에서 그냥 생수 먹고 사는 건 아니지? 생수 먹는데 수아는 일부러 과장스럽게 놀라며 박 씨를 타박했습니다. 이 언니, 진짜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하는 수아의 표정에 박 씨는 자신이 큰 잘못이라도 한 듯 민망했습니다. 언니, 사람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먹는 게 뭔지 알아? 밥 아니야? 아니지. 물이야, 물. 그러니까 물만 좋은 거 잘 챙겨 먹으면 건강 걱정할 게 없다는 거지. 그래, 그렇긴 하지. 자, 이거 한 병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물 대신 꼭 챙겨 마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거 엄청 비싼 건데 저 언니한테만 주네. 난 돈 주고 사 먹어요. 한 달째 먹고 있는데 진짜 좋아. 피부도 좋아지고 우리 남편은 이 물 아니면 아예 마시지도 않아요. 그 말에 박복자 씨는 귀가 더 솔깃해졌습니다. 나도 살 수 있어? 살 수는 있는데 한 병씩은 안 팔아. 묶음으로만 판매하는데 비싸기도 하고. 일단 내가 준 걸 마셔보고 결정해. 그렇게 박 씨는 고로 쇠물을 한 병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박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로 쇠물을 따라 한 컵씩 내밀었고 둘은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고로쇠물 들어봤어요. TV에서 봤는데 어디서 나셨어요, 어머니? 목욕탕 친구가 몸에 그렇게 좋다고 마셔보라며 줬어. 몸에 좋긴 좋다더라고요. 요즘 어머니 친구도 사귀시고 좋아 보이네요. 손자인 준석이는 맛이 이상하다며 먹지 않았지만 박 씨와 아들
내외 셋이 나눠 마시니 한 병은 금방 동이 났습니다. 하루에 한 병씩만 먹어도 한 달이면 30병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목욕탕에 간 박복자 씨는 한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나 그 고로쇠 물 한 병 살 수 있을까? 아니, 한 5병 정도는 한꺼번에 사고 싶은데. 언니, 이거 한두 병은 못 사는데 최소 20병씩 파는 거라서 20병씩이나? 한 병에 얼마길래 그래? 1리터짜리 20병에 20만 원이야. 계산해 보니 한 병에 10,000꼴이었습니다. 물 한 병에 10,000원이면 박 씨 입장에서는 꽤 비싼 편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병씩 가족들과 나눠 마시면 한 달이면 30만 원,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언니 어때? 글쎄, 좀 비싸긴 하네. 한수아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절대 안 돼. 그래? 뭔데? 목욕 끝나고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오늘 시간 되지? 그래. 잠시 후 목욕탕을 나온 수아와 박 씨는 10분 정도 걸어 백옥대 중탕 뒷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허름한 골목 끝에 작은 창고 같은 허름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다만 문에 흰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용화사. 여기 점 보러 온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올라가 보자. 수아는 별것 아니라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박 씨는 괜히 조금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를 따라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급히 들어와 박 씨 옆을 지나갔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입구 근처에 유모차를 세워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박 씨가 계단 밑을 자세히 보니 유모차와 카트, 전동차 같은 것들이 이미 빼곡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언니, 나중에 여기다 주차하고 올라가면 돼. 수아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들어서니 내부는 용화사라는 간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연회장처럼 넓고 깨끗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이미 수많은 노인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동네 어디서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모였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고로쇠 물을 사러 온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일단 와보면 선생님이 설명도 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줘.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저마다 반찬통이나 고로쇠 물병 같은 것들을 품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품듯 말이죠. 물건을 파는 장소 같지는 않았고 무슨 강연장 같기도 한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고로쇠 물 상자를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분주히 아래층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카트나 유모차 같은 것들을 끌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한수아가 대표로 보이는 남자에게 박복자 씨를 소개했습니다. 대표님, 여기 제 친한 언니예요. 물 좀 사려고 왔어요. 아, 수아 씨. 손님이시면 얼른 모셔야죠. 대표라 불린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의 소개와는 달리 대표는 생각보다 젊고 깔끔한 외모였습니다. 흰 셔츠 위에 말끔한 개량한 복을 입고 있었는데 용화사라는 이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고로쇠물 드셔보셨어요? 네, 어제 한번 먹어봤어요. 드시니까 몸이 좀 어떠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편하지 않으세요? 박복자 씨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왠지 대표의 말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것도 같네요. 이 고로쇠물이 원래 혈액순환에 좋고 뼈에도 좋습니다. 관절 아프신 어르신들, 여기 오셔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 달만 꾸준히 드시면 완전히 다른 몸이 되실 거예요. 대표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박복자 씨도 점점 마음이 홀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갑을 열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수십 병씩 사가는 사람들을 보니 괜히 욕심이 났습니다. 나도 사볼까? 결국 박 씨는 그 자리에서 고로쇠물을 40병이나 사게 되었습니다. 할인까지 받아 30만 원을 입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집까지 배달해 준다고 하여 빈손으로 왔는데 박 씨보다 더 빨리 상자가 집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좋아했고 함께 마시다 보니 하루에 2~3병씩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넉넉하게 느껴졌던 40병의 고로쇠물이 금세 줄어드는 걸 보자 박 씨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물이라는 게 약처럼 한 번 먹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마셔야 하는 건데 이 많은 돈을 주고 어떻게 계속 사 먹나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다음날 목욕탕에서 한수아에게 이런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잖아. 무슨 방법이 있는데? 한수아는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언니가 거기 가서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반값에 살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 차액 10만 원은 판매원이 가져가는 거야. 박복자 씨는 반값으로 산다는 말에는 이해가 됐지만 돈까지 번다는 말에는 의아했습니다. 원가에 산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돈까지 벌어? 언니가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하면 되는 거지. 언니처럼 물 좋은 거 먹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는 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언니,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 이 물 팔아서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벌고 있어. 뭐? 1,000만 원? 박 씨는 듣기만 해도 비현실적인 금액에 깜짝 놀랐고 그런 그녀를 보며 수아는 비밀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나도 벌써 65인데 이 나이에 이 정도 돈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나도 원래 이런 거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 언니도 이 물 사 먹으러 여기까지 왔잖아. 다른 사람도 다 똑같다니까. 불티나게 팔려. 박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듣자 수아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장 하라는 건 아니야. 생각 있으면 하는 거지. 내가 그냥 20만 원에 팔아먹으면 그만이지. 왜 여기까지 언니를 데리고 왔겠어?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마음이 잘 맞아 금세 중마고우가 된 두 사람이었습니다. 수아가 자신이 챙길 수 있는 돈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알려줬다는 사실에 박 씨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볼래. 박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20병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소개해준 목욕탕 지인에게 그대로 팔았더니 즉시 10만 원의 순수익이 생겼습니다. 언니, 내가 앞으로도 사람도 소개해줄게. 그리고 이거 한 묶음씩 사는 사람 없어. 다들 쟁여놓고 먹는 거라서 한번 사가면 계속 찾게 돼. 하루 만에 10만 원을 손에 쥐게 된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언니, 이거 이렇게 한 묶음씩은 잘 안 팔아. 20묶음씩 사가야 반값으로 결제해주는 거야. 20묶음씩이나? 그럼 얼마야? 한 번에 200만 원 결제하는 거지. 아이고,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언니, 잘 생각해봐. 그거 다 팔면 수익도 200만 원이라는 소리잖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수아가 몇 명만 더 소개해줘도 금방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망설이는 박 씨를 보며 수아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찍힌 금액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언니, 사람들이 나이 들고 돈 좀 모이면 그 다음엔 뭔 생각하는 줄 알아? 오래 살고 싶은 거야. 이 물 파는 거 일도 아니라니까? 수아의 말에 박 씨는 절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마음을 굳히고 20묶음을 결제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수아만큼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박 씨는 수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나는 이 물 팔아서 부자는 못 되겠다. 너는 정말 이걸로 1,000만 원씩 버는 거야? 에이, 물만 팔아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언니처럼 판매원으로 등록할 사람을 소개하면 한 사람당 200만 원씩 보너스가 나와. 뭐? 추천하면 200만 원을 준다고?
박 씨가 놀라자 수아는 다시 조용히 주변을 살핀 뒤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왜 처음에 언니를 데려왔겠어? 언니를 추천해서 나도 사실 200만 원 받았거든. 박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도 싸게 물을 샀고 수아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문득 행복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그럼 나도 사람을 데려오면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물을 파는 것보다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더 돈이 되는 거야. 곰곰이 생각하던 박 씨는 바로 다음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계모임 친구 한 명을 꼬셔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음 날 박 씨 통장에 추천 수당으로 200만 원이 찍혔습니다. 박 씨는 한순간에 부자가 된 듯 행복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몇 명만 더 데려오면 금방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늘어날수록 박 씨의 씀씀이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 요새 무슨 돈이 있어서 자꾸 이것저것 사오세요? 그냥 맛있어 보이길래 샀지. 매일같이 비싸 보이는 과일과 먹거리를 잔뜩 사오는 어머니를 아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러시는 거예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손자에게 용돈도 쥐어줄 수 있었고 박 씨의 마음도 한결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살림이 무슨 그렇게 넉넉하다고 매번 비싼 걸 사오는 거야? 애 먹이려고 사오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영어 학원에 독서 학원까지 다니는 집들도 있는데 그 돈이면 학원을 더 보내겠다. 이미 수학학원, 웅변학원 2개나 다니고 있잖아요. 아직 어린애가 그렇게 많은 학원을 다녀야 돼요? 필요하니까 보내지. 그리고 그렇게 빠듯한 것도 아니잖아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애한테 돈 좀 쓰면 안 돼요? 부부의 언성이 높아지자 결국 박 씨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두 사람을 조용히 불러앉혔습니다. 영종아, 내가 조만간 이 아파트 명의를 너희한테 넘기려고 한다. 갑자기 아파트를요? 그래, 이제 너도 가장인데 줄 때 됐지. 그 말에 가장 기뻐한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보면 돼. 박 씨는 아파트 명의를 넘기는 일에 내심 뿌듯했습니다. 최근 들어 씀씀이가 늘어나며 걱정은 됐지만 수아 덕분에 벌이가 충분했으니 마음이 여유로웠죠. 그러던 어느 날 목욕탕에서 수아가 박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아는 휴대폰을 꺼내들며 사진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에는 낡은 건물이 아니라 꽤 번듯한 건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회사가 워낙 회원제로 운영되잖아. 그런데 요새 하도 회원이 늘어나서 본사에서 이번에 새로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한대. 이 사진이 새로 짓는 본사 건물 조감도야. 수아는 휴대폰 속 건물 사진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처럼 본사를 새로 짓는 건데 워낙 규모가 커져서 투자자를 몰래 모집하고 있거든. 투자자? 아이 언니, 목소리 좀 낮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안 돼. 박 씨도 덩달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딱 10명만 비밀리에 모집하는 거야. 내가 언니 특별히 추천했어. 물론 나도 투자할 거고. 나를? 그래. 언니도 봐서 알잖아. 여기 매출이 어마어마한 거. 근데 이 매장이 전국적으로 몇 개 더 있어. 이번에 본사 매장을 크게 지으면 수익이 얼마나 될지 언니 상상이 가? 그럼 얼마나 벌 수 있는데? 투자자한테 수익금을 비율로 나눠줄 건데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2에서 3천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와. 그럼 언니는 죽을 때까지 여행 다니면서 돈 쓰면서만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정말 가능해? 불가능해 보일 만큼 좋은 조건이니까 아무나 투자를 못 하는 거지. 나도 처음엔 너무 좋아서 고민 많이 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언니 말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겠어? 나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데? 한 사람당 2억. 2억? 한수아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 나도 처음엔 부담됐지. 근데 언니, 이건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돈 버는 거야. 물만 팔아서는 절대로 큰 부자 못 돼. 나 봐, 언니.
나 이번에 결심하고 투자하려고 돈 뺐어. 집이라도 팔아서 투자할 거야. 박 씨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수아는 더욱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너무 아쉬우니까 하루만 시간 줄게. 잘 생각해봐.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 줘야지 뭐. 박 씨는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아파트 명의를 준다고 했을 때 그렇게나 좋아하던 아들과 며느리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박 씨에게는 이 기회가 놓쳐서는 안 될 인생의 전환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2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2에서 3천씩 들어온다는데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박 씨는 다음 날 바로 은행에서 아들에게 주기로 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억이라는 큰 금액이었지만 수아의 말대로라면 1년도 채 안 돼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들어오는 돈은 모두 순수한 수익이 될 것이었죠. 늦은 나이에 인생이 확 바뀔 것이라는 희망에 박 씨의 마음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들에게도 상의를 해볼까 했지만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고 투자라면 질색하기에 아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통장에는 아무 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불안한 마음에 수아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수아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번 달에 돈이 안 들어왔어? 언니, 당장 다음 달부터 나오겠어? 매장 열고 수익이 나와야 나눠주지.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부터 들어올 거야. 그래도 걱정돼서 그러지. 걱정 마, 언니. 지금까지 물 팔고 사람 소개해서 돈 받았잖아. 매장 오픈하면 더 큰 돈 들어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 어느새 석 달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용화사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초조한 마음에 수아를 찾아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언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 본사 매장 여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돈은 들어올 거야. 그래도 목욕탕에서 수아를 만나 비밀스럽게 투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다시 마음이 놓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허리를 다쳐 집에서 꼼짝없이 쉬게 되었습니다. 몸이 좋아질 때까지 목욕탕도 가지 못한 채 집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 거의 회복될 무렵 박 씨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형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박 씨는 시동생이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 돈, 용화사에 투자한 3억 말이에요. 용화사? 도련님도 투자했어요? 무슨 매장을 차린다느니, 본사를 확장한다느니 해서 투자하라고 꼬셔서 3억을 넣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찾아갔더니 사무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나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고요. 박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형수가 소개한 거잖아요. 형수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부 한통속이었어? 시동생의 다급하고 격앙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속았다는 걸 깨달았지만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수, 대답 좀 해보세요. 형수도 공범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온갖 욕설과 원망 속에서 박 씨는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곧바로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게 벌써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차가운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 박 씨는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정신없이 용화사로 달려갔습니다. 허리가 아픈 것도 잊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용화사는 이미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입구에 붙어 있던 용화사라는 종이는 사라졌고 문을 열고 올라가 보니 안에는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가구 하나 없이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곳처럼 낙심한 채 건물을 내려오던 박 씨는 건물 주변을 서성거리던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여자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박 씨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야, 너 내 돈 내놔. 박 씨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여자는 박 씨가 용화사에 소개해줬던 목욕탕 친구였습니다. 나 아니야. 나도 피해자야. 박 씨가 울먹이며 손사래를 쳤지만 여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 돈 5천만 원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준다며. 이렇게 먹고 날랐어? 나도 몰랐어. 나도 2억이나 넣었다고. 그러자 여자는 박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던 손을 놓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돈 벌 수 있다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투자하라. 그래서 며느리한테까지 돈 빌려서 넣었어. 나는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여자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돼. 신고했어. 이미 신고했다고. 우리뿐인 줄 알아요? 피해자가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은 돼. 당신도 주동자 아니야. 여자가 다시 박 씨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치자 박 씨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나도 수아한테 소개받았어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수아, 그 여자도 다 한패였어. 다 그 여자한테 속았다고. 절망감에 빠진 박 씨는 곧장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도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용의자들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박 씨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아파트 명의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정리해 주실 거죠? 준석이 엄마가 물어보네요. 박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쿵쿵 울렸습니다. 아들과 함께 문을 열자 문 밖에는 계모임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너 내 돈 내놔. 박 씨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어.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웃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도 몰랐어. 박 씨가 변명하려 하자 계모임 친구는 갑자기 박 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들이 황급히 나서서 친구를 뜯어말렸습니다. 계모임 친구는 한참을 울부짖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더 무서운 시간이 박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앞에 박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결국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명 좀 해보세요. 박 씨는 그제야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식으로 투자하게 되었으며 결국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까지 긴긴 이야기가 끝나자 며느리는 말을 잃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며느리를 아들이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집을 담보로 2억을 대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사기당했다고요? 그래. 맞아. 오늘 경찰에도 신고하고 오는 길이야. 그런데 찾기는 어려울 것 같대. 2억을 어떻게 갚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위험한 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대체 무슨 일을 한다고? 누가 엄마한테 그런 일을 시킨다고요? 미안하다.
정말 그런 게 아니었어. 나 진짜 돈 많이 벌었어. 박 씨는 서둘러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며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통장에는 빼곡한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박 씨가 투자한 2억 앞에서는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영종아, 나는 요즘 어머니가 돈 쓰고 다니시는 거 보고 이상했어요. 이 집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대출 받으셨다면서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건데요? 상의라도 하셨어야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짓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박 씨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울어봤자 사라진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모두 박 씨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던 박 씨는 선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밖으로 나가 수아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경찰서를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경찰들도 그런 박 씨를 귀찮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수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돈을 돌려달라는 지인들이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박 씨는 숨을 죽이고 집안에 숨어야 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어깨가 들썩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며느리와 손자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제발요. 가만히 있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냐? 그게 어떤 돈인데요? 어떤 돈인지 알았으면 그런 짓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냥 돌아다니지도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는 줄 아세요? 무슨 말이냐? 어머니, 손자 준석이요. 준석이 지나갈 때도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사기꾼 집자식이라고. 뭐? 누가 그래? 누가 우리 준석이한테 그런 소리를 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집으로도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제 이사 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무슨 돈으로 이사를 해? 월세라도 가야죠.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러게요. 진작에 집을 저희 명의로 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영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냥 너한테 더 많이 주고 싶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저희한테라도 미안한 마음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세요. 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석이 엄마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혼하자고 해요. 준석이 데리고 가버리겠다고요. 어머니, 아들 이혼당해서 길거리에 혼자 나앉는 꼴까지 보고 싶지 않으시면 제발 숨만 쉬고 사시라고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박 씨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던 박 씨에게 며느리가 식사하라고 불렀지만 박 씨는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더는 박 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아들도 괴로워했고 며느리도 괴로워했습니다. 한순간에 집이 풍비박산 난 듯 했습니다. 그것도 박 씨 자신의 손으로 말이죠. 집안 분위기는 매일 살얼음판 같았고 손자 준석이도 학교가 끝나면 곧장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고 월세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박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모두가 출근하고 집에 혼자 남게 되자 박 씨는 조용히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종아, 미안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이제야 안다. 내 통장에 남아있던 돈은 전부 너한테 붙여놨다. 이사 가는데 보태라. 내 욕심에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미안하다. 이사 가거든 핸드폰 번호는 바꿔라. 혹시라도 누가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나랑은 끊었다고 해라.
아니면 엄마는 죽었다고 해라. 그러면 더는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앞으로 힘들 텐데 밥숟가락 하나라도 줄이는 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일 같아서 떠난다. 난 이제 늙어서 병들 일밖에 없으니 너희에게 침받게 되지 않을 것 같다. 못난 엄마 때문에 더는 마음 쓰지 말아라. 영종아, 넌 아직 젊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힘든 길을 걷게 해서 미안하다. 너에게 면목이 없고 며느리에게는 볼 낯도 없다. 부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살길 바란다. 잘 살아라. 그리고 날 찾지 말거라. 엄마가. 박복자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에게 더 많이 주고 싶었던 마음 하나로 시작된 선택이 이렇게 큰 파국이 되어버릴 줄 박 씨는 꿈에도 몰랐겠죠. 처음엔 모두를 위한 투자라고 믿었고 진심이었지만 결과는 가족을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절벽 끝으로 내몰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박복자 씨의 행동 어떻게 보셨나요? 박 씨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가족을 위한 희생이 안타깝게 뒤틀린 걸까요? 나는 절대 저런 일 없을 거야 하면서도 어느 날 문득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게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박 씨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을지, 혹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진한 여운이 남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